하루에도 12번 괜찮냐는 말을 듣지만 정작 내 마음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만 늘어갑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외로움. 아무리 씩씩한 척해도 속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걱정들 내가 꼭 끌어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더는 남을 위해 아프지 않고 더는 남의 눈치 보며 늙지 않겠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단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끙끙 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젊을 땐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에게, 사돈에게, 친구에게 웃어야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연극이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연락하지 않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매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자랑하고 상처 주는 말 툭툭 던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그 인간관계. 왜 아직도 끌어안고 있습니까? 늙어서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당신 인생은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라도 있어야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잘못된 친구는 병보다 무섭고 악성 스트레스는 병을 부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에너지 교환입니다. 줄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 만나면 피곤한데 끊기가 애매한 관계, 그런 건 사람이 아니라 짐입니다. 노년은 짐을 줄이는 시간입니다. 짐이 많은 삶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이영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남편 흉, 건강 걱정, 그리고 결국엔 내가 너무 부럽다는 뻔한 멘트로 이 씨의 감정을 소모시켰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매번 만나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며칠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휴, 나도 아픈데 어쩌라고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다. 그냥 익숙한 타인일 뿐이다.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모임도 끊고 아예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 대신 이 씨는 조용히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강아지 이야기하고 계절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사생활을 캐묻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 상처 주지 않는 공간에서 이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30년을 만나도 불편했는데 여긴 모르는 사람인데도 웃음이 납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관계 아닙니까? 노년에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오래 봤다고 무조건 남아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잘 지낸다고 꼭 붙잡아야 할 관계도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가차없이 멀리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이기심은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몇 번이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셋 이상이면 그건 이제 관계가 아닙니다. 해가 되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끊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연락 하나 줄었을 뿐인데 삶이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밝아집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싫으면 싫다, 불편하면 피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진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게 노년을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남보다, 체면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그 결심 하나가 당신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지는 게 얼마나 강력한 치유인지 직접 느껴보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애초에 가지 않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자리가 당신을 늙게 만들고 쓸데없는 만남이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젊을 땐 피치 못할 의무와 체면으로 불편한 자리에 나가야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를 듣기 위해, 내 처지를 해명하기 위해 굳이 얼굴 붉히며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 경조사, 동창회, 사돈 모임, 심지어는 아는 사람의 부모상까지 안 가면 욕먹을까? 봐,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나를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앉아있는 내내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가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말투를 쓴다면 더더욱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보다 잘나 보이는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재산 자랑이 오가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괜히 위축되고 마음이 허해집니다. 상대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듣는 당신 입장에선 고통입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기분까지 겪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5세 박진숙 씨는 오랫동안 모임 하나를 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매달 한 번씩 모이던 부인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괴로워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 손주 자랑, 사돈 자랑, 여행 이야기까지 이어졌고 박 씨는 매번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외국에 있어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서러움이 밀려왔고 괜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자주 가던 도서관 옆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스스로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모임 안 가고부터 잠이 잘 와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큰 행사라도 가지 않는 게 답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너 아직도 거기 살아? 자식은 뭐해? 몸은 괜찮아? 이런 말은 안부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숨기며 웃고 있으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불참한다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해방감,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평화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자리, 내 말을 끊고 자식 자랑만 하던 사람들, 그런 곳에 왜 다시 가야 합니까?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은 사람들과 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체면보다 예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야 하나보다 어디 가지 말아야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가장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곳이라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맛있는 거 하나 시켜놓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는 1시간보다 100배 낫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은 줄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편한 쪽을 택하십시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누굴 위해 살기엔 이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진짜 건강해지고 진짜 젊어집니다. 그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불편한 자리는 안 가는 것.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세 번째 방법은 돈을 나를 위해 기꺼이 쓰는 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밥상, 부모 병원비까지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손에 남은 게 뭡니까? 정작 내가 입은 옷은 늘 몇 년 전 옷이고 내가 먹은 밥은 싸구려 반찬 두어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깝다. 나중에 써야지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자신을 후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그 돈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문하십시오. 여행이 가고 싶다면 당장 짐을 싸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돈 아껴서 뭐해요? 자식 줄 거예요? 손주 학원비 돼야 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은 이미 당신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 결국 병원비로 나가거나 당신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카드값으로 사라집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73세 김진호 씨는 자린고비로 유명했습니다. 물티슈도 반으로 잘라 쓰고 시장에선 깎는 데만 30분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적금과 예금으로 8천만 원 가까이 됐지만 정작 본인은 입원 중에도 밥값 아까우니 죽으로 때우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나를 위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그때부터 김 씨는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순천에 있는 호수를 산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교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김밥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웠지만 지금은 이 돈 안 쓰면 누구 좋은 일 시키나 하고 웃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법도 배웠고 동네 카페 사장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 돈 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쓸 줄 아느냐입니다. 돈은 결국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남을 위해 쓰면 내 인생은 타인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면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행복하게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돈은 짐이고 불안입니다. 쓰지 못하는 돈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가 인생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허기짐도 슬픔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돈은 내가 건강할 때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한 끼 밥값도 한 잔 커피도 한 번의 외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마저 사라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은 늙기 전에 쓰는 게 정답입니다. 나중에 쓸게요라는 말은 결국 못 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아직 움직이고 내 눈이 아직 빛날 때 내 손으로 내 돈을 써야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 학자금 안 내줘도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보상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쓰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챙긴다는 확신이 생기면 외로움도 줄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것이 노년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반찬이 쌓이기 전에 서랍 속 봉투에 쌓인 돈부터 꺼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마음 편히 사는 노년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 쓰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돈 당신을 위해 당당하게 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건 남의 인정받으려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상처투성이 몸과 마음으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합니까?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어도 될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당신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사십시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자신을 잃는 순간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남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인생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해야 제대로 늙는 겁니다. 체면이 당신을 살려줍니까? 눈치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줍니까?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문순희 씨는 평생을 단정한 며느리 예의 바른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말끝마다 조심했고 웃을 때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사도 이런 거 입으면 나이값 못한다고 할까봐 망설였습니다. 심지어 여름에 민소매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팔뚝에 잡힌 군살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하는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전 문 씨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남 눈치 보느라 평생 나를 못 살게 했지? 그때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민트색 원피스를 입고 매주 금요일마다 재즈 카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나게 굴지 마라는 말도 들었지만 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답게 살 거예요. 죽으면 그땐 아무도 내 옷차림 신경 안 써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걱정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기억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시선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고 감정을 억누르고 즐거움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늙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늙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만약 대답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라면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면 나중엔 내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버릇은 이렇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맞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정하게, 더 점잖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단정함이 꼭 침묵은 아닙니다. 점잖음이 반드시 자기 포기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의 있는 사람으로, 잘 늙은 사람으로 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체면, 의무, 역할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옷 입으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이 장소 가면 내가 편안할까? 이 말 하고 나면 내가 후련할까? 남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을 맞추는 습관, 그것이 노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나이에 남 눈치로 스스로를 포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아직도 남의 시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일은 오직 나의 감정과 기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 하나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멋진 노후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번째 방법은 나를 위해 하루에 한 끼는 꼭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차리던 밥상, 이제는 나를 위한 식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충 때우는 식사, 찬밥에 김치 한 조각, 남은 반찬 뒤적이다가 그냥 라면으로 끝내는 끼니가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텅 비어갑니다. 밥이 서러운 날이 많아지면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밥 한 끼는 하루의 중심입니다. 몸의 온도를 올리고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기본입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챙기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날들이 쌓이면 우울함은 깊어지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밥이 허술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8세 윤상희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서 하루 2끼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씹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도 싫고 입맛도 없고 TV나 보며 한 입씩 넘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심각했습니다. 영양실조 초기, 근육량 감소, 혈당 불안정.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혼자 생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윤 씨는 한동안 식사를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무심코 들른 동네 국밥집에서 따뜻한 선지국 한 그릇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뜨거운 국밥을 제대로 먹어봤지? 그날 이후 윤 씨는 하루에 딱 한 끼 자기 손으로 국 하나, 반찬 2-3가지를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지지고 애호박을 볶고 김치를 데웠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밥 하나 차려 먹는 일이 이렇게 나를 살릴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갈, 반찬 하나에 담긴 정성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밥상이 사라진 자리에 나를 위한 밥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지 않는 시대가 왔다면 내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먹는 밥이라도 식탁보 하나 깔고 그릇을 예쁘게 놓고 따뜻한 반찬을 챙겨보십시오. TV를 끄고 창밖을 보며 천천히 음식을 씹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묵직한 감정 하나가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나는 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늙었다고 입맛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끼니를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 한 끼 제대로 먹는 일이 당신 인생 전체를 지탱합니다. 돈 많은 노후, 친구 많은 노후도 좋지만 매일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 먹는 노후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몸에 좋은 걸 먹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을 매일 밥상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를 구우십시오. 된장국에 두부 하나 띄우고 김치 한 접시 꺼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삶이고 존엄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노년은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 밥 한 끼 정성껏 차려주는 것, 그걸 꾸준히 하는 삶입니다. 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며 살지? 이제 기대할 게 없네. 매일이 우울하고 재미없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83세 할아버지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50대처럼 생기발랄하게 살고 계세요.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 7가지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황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 방법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늙어 마음 편히 사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하지만 혹시 지금도 20년, 30년 전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인생이 기적처럼 바뀝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30년간 쌓인 과거의 무거운 짐을 단숨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계속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에 몰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과거의 걱정거리들은 잠시 잊혀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75세가 되도록 무려 30년 동안 단 하나의 기억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을까? 이런 자책이 30년간 할머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이 시간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웃는 일도 없었죠.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드시게 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께 던진 단 한마디가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할머니, 그 일은 이미 30년 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시장에 나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시겠다며 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치 3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바위를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지금 할머니는 78세가 되셨는데 20대 처녀처럼 활기차게 사고 계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계속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에 몰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과거의 걱정거리들은 잠시 잊혀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두 번째 방법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 걱정 자체가 진짜 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건강한 사람도 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걱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기적처럼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건강공포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만 충실히 받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이것저것 걱정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작은 신호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입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좀 뻣뻣한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큰 병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온갖 의학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올린 것들이고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겁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걱정하느라 움츠러들어 있지 마시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건강 걱정이 생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 걱정보다는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끔찍한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라는 분이 72세 되시던 해부터 갑자기 건강공포증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을 만져보며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통증은 뭔가 심각한 병의 신호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셨죠. 한 달에 병원을 15번씩 가셨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정작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의사들이 놓친 게 있을 거야.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해라며 더 큰 병원,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셨죠. 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 걱정을 하면 할수록 할아버지는 정말로 병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불안감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밤마다 2-3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어요. 체중이 15kg이나 빠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 걱정 때문에 진짜 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 정말 지겹다. 병 걱정하느라 정작 사는 재미를 다 잃어버렸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3년 동안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만 믿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대신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대신 오늘은 뭘 하며 즐겁게 보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식욕도 되찾으시고 밤에 7-8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빠졌던 체중도 다시 늘어나시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75세가 되신 지금 55세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만 충실히 받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이것저것 걱정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작은 신호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입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좀 뻣뻣한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큰 병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온갖 의학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올린 것들이고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겁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걱정하느라 움츠러들어 있지 마시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건강 걱정이 생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 걱정보다는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세 번째 방법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자가 의사인데 우리 손자는 아직 취업도 못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이고 나는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생 습관이 된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만의 작은 특별함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한다, 식물을 잘 키운다,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나 부러움 대신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이 아닌 나만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맛있는 차 한 잔, 예쁜 꽃 한 송이도 충분한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꿈을 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9세가 되도록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옆집 아줌마는 남편이 공무원인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벌이가 적을까? 자식들이 장성해서는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 모양일까? 나이가 들어서는 같은 동네 할머니는 아들이 효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며 끝없이 남과 비교하셨어요. 특히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또 용돈을 많이 줬어. 손자가 1등을 했어라고 자랑하면 할머니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셨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네라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께 던진 단순한 질문 하나가 79년간 할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비교 의식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할머니만의 보물 같은 건 말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김치를 가장 맛있게 담그시잖아요. 그리고 화분 키우는 솜씨도 정말 대단하시고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건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없는 할머니만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다른 할머니들의 자랑을 들으면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대신 본인은 오늘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김치를 담갔다는 이야기,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났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하셨어요. 2주 후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9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으로 매일을 사셨어요. 나도 이런 특별한 점이 있었구나라며 자신감을 되찾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2세가 되셨는데 20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십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신만의 특별함을 아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세요. 네 번째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완벽함에 매달리며 사십니다.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야 하고 손자들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하고 건강관리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완벽하지 않네라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좋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80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예전만 못한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변화를 탓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에 집중해 보세요. 완벽한 요리가 아니어도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내지 못해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낸 것,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에 맞는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평범한 일상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6세가 되도록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완벽한 업무 처리로 유명했고 집에서도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관리하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예전에는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셨어요. 특히 집안일을 할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하고, 요리를 해도 간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셨죠. 화분을 기를 때도 잎사귀 하나라도 시들면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나이 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며 우울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단순한 깨달음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는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며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만족하시고, 요리를 할 때도 간이 조금 안 맞아도 괜찮지라며 웃으셨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오히려 모든 일이 더 즐거워지셨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해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가족들도 더욱 편안해졌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다워라며 매일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함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100점보다는 80점의 만족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외로움을 없애고 삶의 활력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등산, 요가, 서예, 노래교실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공통점이 있으면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동네 청소, 아이들 돌봄 등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함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모임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온라인 카페나 모임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근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히 만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고 끝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세요. 여덟 번째는 나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학력이나 경제 수준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놀라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73세 이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예전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시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셨죠.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나마 가끔 나가던 마트도 무서워서 못 가게 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라는 생각에 매일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지사항을 보게 되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 교실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몸이 많이 아프셨던 이모님은 한 번만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안 해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요가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어색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며 반겨주셨죠. 몇 주 지나지 않아 이모님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수업 후에 커피도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게 되셨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다 보니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요가 교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니 매일이 즐거워지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으셨죠. 지금 이모님은 75세가 되셨는데 인생이 이렇게 다시 즐거워질 줄 몰랐다며 매일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요가 교실뿐만 아니라 서예 교실, 노래 교실까지 다니시며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계세요. 혼자 있던 시간에는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일과 목적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상실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 의식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라며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의미 있는 목적을 갖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전문 지식, 육아 경험,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들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보세요. 멘토링이나 강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요리 등 무엇이든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복지관 도우미, 환경정화활동,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사나 개인사를 정리하며 후세에 남길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서전 쓰기, 가족사 정리, 추억의 사진 앨범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작은 사업이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평생의 꿈이었던 일들을 실현해 보세요. 작은 카페 운영,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 블로그 운영 등 자신만의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변신을 이룬 분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77세 박씨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셨어요. 평생 규칙적인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매일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집안일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냥 시간만 때우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라는 생각에 매일 한숨만 쉬셨습니다. 가족들이 취미생활을 권해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며 거부하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도 예민해져서 가족들까지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할아버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컴퓨터 좀 아시죠? 저희가 어르신들께 컴퓨터 기초를 가르칠 분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라며 주저하셨지만 복지관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한 번만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하니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손자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오르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까지 가르치는 범위를 넓히셨어요. 심지어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는데 매일이 너무 바쁘고 즐겁다며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사라졌던 생기와 활력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세요. 의미 있는 일과 목적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과 가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일곱 번째 방법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삶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죽음도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들, 만나온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 모두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유산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경험담, 지혜를 가족이나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욱 특별하고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며 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나 명상, 철학 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해 보세요. 믿기 어려운 변화를 겪은 분의 실화가 있습니다. 이혜자 할머니라는 분이 78세가 되시던 해부터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밤마다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시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지내셨어요. 심지어 죽음과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만 들어도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할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라고 말해도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라며 매일 울음만 터뜨리셨죠.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절에서 스님이 하신 법문을 들으신 후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살아있는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그럼 오늘을 더 소중히 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20년 동안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한 걱정 대신 오늘 뭘 하며 즐겁게 보낼지를 생각하시게 됐죠. 동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1세가 되셨는데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받아들인 후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하루를 더 선물 받았구나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7번째 방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사세요. 지금까지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밖에 나가면 점점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족들에게조차 만만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잔혹하지만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번 호구가 되면 평생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착한 마음에 남을 도와주다가 돈을 빌려주다가 한번 당하고 나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처럼 온갖 사기꾼들과 악질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노인 대상 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 번 당한 노인이 또다시 당할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호구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들은 한 번 성공한 타겟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거래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성격까지 모든 정보가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조차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호구가 된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들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순진하시다라고 생각하며 점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속아 넘어간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온갖 부탁과 요구의 타겟이 됩니다. 저 집은 말하면 들어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건강식품 판매, 보험 사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더욱 쉬운 타겟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독하게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세입니다. 어느 날 전화로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놈아, 내가 너보다 50년은 더 살았는데 나를 속이려고 하냐? 당장 전화 끊어라. 그 뒤로 그 할아버지에게는 단 한 번도 사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독한 할머니로 소문났습니다. 한 번은 건강식품 판매원이 찾아와서 300만원짜리 제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석에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판매원은 황급히 도망갔고 그 뒤로 동네 전체에 그 할머니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구의 이만수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필요하면 내가 벌어라. 처음에는 자식들이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광주의 최순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도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웃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할머니의 현명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인천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그에게 헌금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돈을 원하신다면 직접 말씀하실 거다. 그 당당한 모습에 종교인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한 할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김미자 할머니는 74세입니다. 전화로 손자 사칭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할 리 없다. 사기꾼은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의 독한 성격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독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과 호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무자비해집니다. 병원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이 없는 노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돈 많은 노인과 가난한 노인에 대한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돈 없는 노인들은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식들의 방문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명절에도 슬그머니 빠지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으면서 왜 오래 사시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병원에서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돈 없는 노인이 응급실에 가면 의료진들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보험은 있으세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치료 자체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조차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돈 없는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정치인들도 가난한 노인 문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며 외면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조차 돈 없는 친구를 점점 모임에서 배제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모임에 나와라는 눈빛을 받게 됩니다. 상점에서의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이 남루한 노인이 들어가면 점원들이 감시하듯 따라다닙니다. 돈도 없으면서 뭘 보러 왔나 하는 시선을 받습니다. 심지어 종교단체에서도 헌금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돈 없는 신도는 뒷자리로 밀려나고 교회 내 모임에서도 소외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돈 없는 노인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조문객도 적고 화환도 별로 없습니다.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 많은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재호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VIP 대우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고 간병인들은 24시간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병에 걸린 가난한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를 받습니다. 부산의 김순덕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할머니는 자식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자식들이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 눈치를 봅니다. 생일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줍니다. 대구의 이철민 할아버지는 85세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통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식당에서는 특별 메뉴를 내어줍니다. 같은 나이의 가난한 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광주의 최영자 할머니는 80세입니다. 억대 연금을 받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도 특별실을 사용합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경쟁합니다. 같은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는 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천의 정상호 할아버지는 77세입니다.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넉넉한 할아버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을 주도하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울산의 장미경 할머니는 76세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특진을 받습니다. 의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간호사들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병원에 다니는 가난한 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제주도의 한석범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펜션 사업으로 성공한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인사입니다. 관공서에서도 VIP 대우를 받고 각종 모임에 초청받습니다.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대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더욱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독하지 않으면 평생 들러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순한 노인일수록 평생 주변 인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동네에서도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노년기의 성격이 온순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소 까칠하고 독한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대우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순한 부모님일수록 자식들의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예 의견조차 묻지 않습니다. 명절 때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눈치를 보며 최고급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착한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과일로 때우는 며느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한 성격의 노인은 항상 모임비를 더 많이 내거나 굳은 일을 떠맡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싫은 소리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용당합니다. 병원에서도 차별받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까칠한 환자에게는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순한 환자는 대충 진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불평 안 할 테니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점에서도 호구 취급받습니다. 온순한 노인에게는 비싼 물건을 권하거나 필요 없는 것까지 팔려고 합니다.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기꾼들도 이런 성향을 노립니다. 들러리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다니라며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을 때까지도 들러리라는 점입니다. 장례식에서도 조용히 치러지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금세 잊혀집니다. 평생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슬픈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의 절대적인 중심인물입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모든 결정을 할아버지께 먼저 보고합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조심합니다. 할아버지가 한마디만 해도 온 가족이 귀를 기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79세입니다. 독한 성격으로 소문난 할머니는 동네에서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상점 주인들도 할머니에게는 최고급 상품만 권하고 이웃들도 할머니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대구 중구의 이만석 할아버지는 84세입니다.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도 리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채택되고 할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돌아갑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도 할아버지에게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광주 서구의 최영희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직설적인 성격의 할머니는 아파트 분여회장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할머니 말씀은 무조건 따릅니다. 할머니가 문제 제기하면 즉시 해결됩니다. 다른 주민들도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하고 할머니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78세입니다. 까다로운 성격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도 VIP 대우를 받습니다. 의사들이 할아버지에게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간호사들도 특별히 신경 씁니다. 할아버지가 불만을 표시하면 병원 전체가 바로 개선합니다.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울산 남구의 장미자 할머니는 75세입니다. 독한 성격의 할머니는 시장에서도 유명인사입니다. 상인들이 할머니만 보면 최고급 상품을 먼저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깎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깎아줍니다. 다른 손님들도 할머니 뒤에서 얌전히 기다립니다. 할머니의 한마디가 상인들에게는 절대 명령입니다. 제주시의 한석봉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고집센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도 절대 권력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한 바둑대회는 전 지역 어르신들이 참가합니다.
할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경로당 운영 방침이 바뀝니다. 젊은 직원들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독한 노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공으로 살지만 순한 노인은 평생 들러리로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참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21세기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을 보세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항의합니다. SNS에 올리고 언론에 제보하고 법적 조치까지 불사합니다. 참는 것을 바보 같은 행동으로 여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견디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고 있는 환자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계속 요구하고 항의하는 환자는 즉시 대응받습니다. 의료진들도 솔직히 말합니다. 조용한 환자보다 시끄러운 환자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고 있는 집단은 정책에서 소외됩니다. 하지만 집회하고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즉시 정책에 반영됩니다. 참는 노인들은 복지 혜택에서도 뒤처집니다. 상점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고도 참고 넘어가는 고객은 계속 무시받습니다. 하지만 즉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은 최고급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시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부모님은 자식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넘어간 피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즉시 신고하고 문제 제기한 사안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무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는 노인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대합니다. 이 시대에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바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대호 할아버지는 76세입니다. 아파트 소음 문제로 고생하던 할아버지는 참지 않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던 직원들이 할아버지의 끈질긴 항의에 결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가장 조용한 동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박영순 할머니는 80세입니다.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할머니는 참지 않고 직접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지금은 VIP 환자로 등록되어 우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평생 긴 대기 시간에 고생했을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철민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자 할아버지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은행에서 정식 사과를 받았고 지금은 그 은행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광주 북구의 최순덕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마트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자 할머니는 즉시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할머니는 VIP 고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정만수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게 굴자 할아버지는 즉시 택시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그 기사는 교육을 받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VIP 고객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불쾌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울산 중구의 장미경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자 할머니는 즉시 사장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값을 할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식당의 단골 VIP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할 정도입니다. 제주시의 한석범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관공서에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자 할아버지는 즉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자가 바뀌었고 할아버지의 업무는 우선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오정숙 할머니는 75세입니다. 통신회사에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자 할머니는 즉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 청구된 요금을 모두 환불받았고 지금은 특별 할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셔야 합니다. 다음은 더욱 놀라운 이유가 공개됩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5번째 이유는 바로 미움받을 각오 없이는 진짜 행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인일수록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행복은 미움받을 각오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증언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노인 환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남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가짜 관계의 함정입니다. 착한 척하며 살아온 노인들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이익을 위한 가짜 관계일 뿐입니다.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사는 부모님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든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이용당하게 됩니다. 특히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 보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 같다고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타인지향적 삶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승인에만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난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할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노인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착하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숨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을 때까지도 가짜로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종 순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걱정하며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가짜 삶으로 시작해서 가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움받을 각오가 있는 노인들이 실제로 더 많은 진짜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각오로 진짜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행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정호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의 소신을 존경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할아버지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순애 할머니는 79세입니다. 이웃들의 뒷담화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할머니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의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진짜 친구들만 남게 되어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만호 할아버지는 85세입니다. 노인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반대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을 가진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최영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며느리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부가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를 더욱 존중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더욱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의 정상미 할머니는 76세입니다. 동네 부녀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할머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할머니를 까다롭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지지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장철수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당당하게 항의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할아버지를 어려워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진료해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한미순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추며 사는 할머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오정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찾아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만 남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움받을 각오가 있어야 진짜 사랑도 받고 진짜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유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6번째 이유는 바로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며 사는 노인들의 말년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생 키워준 자식들이 노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상담하는 사례들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식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용돈도 안 줘요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들이 말년에 받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의 냉혹한 계산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도 돈이 드는 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잔인합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아부하다가 몸이 아프면 즉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 생활이 엉망이다라고 불평합니다. 병원에서도 참담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자식들이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부모님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임종순간입니다. 자식들이 유산분배 이야기를 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고 숨을 거두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실망과 상처가 정신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증언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노인분들이 가장 불행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담소에도 이런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님을 학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역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84세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하며 취미생활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니다. 독립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은 자식들이 더욱 효도하고 싶어 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박순희 할머니는 81세입니다.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할머니의 당당함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할머니의 독립적인 모습이 자식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철호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모시고 가겠다고 해도 난 내 땅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보러 자주 내려오며 농사일도 도와드립니다. 독립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관계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최영순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놀라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숭고한 모습에 감동받아 더욱 자주 연락하고 찾아댑니다. 인천 서구의 정만석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지적인 노년을 보내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십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자랑합니다. 지적으로 독립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 모임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울산 북구의 장미자 할머니는 76세입니다. 운동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보다 더 건강하셔서 오히려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건강 비법을 묻습니다.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에 자식들이 안심하며 더욱 자주 함께 운동하러 옵니다. 건강한 할머니 덕분에 가족 모두가 건강해졌습니다. 제주시의 한정남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스마트폰도 자식들보다 더 잘 사용하시고 SNS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은 사람보다 더 젊으시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창원시의 오순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할머니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셔서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할머니 덕분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욱 평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착하기만 한 호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당하고 독한 어른으로 변화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독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당당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독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행복과 존경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하게 살아서 당당한 노년을 만드세요.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정숙 씨는 12년째 형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계기는 부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그녀가 다 했지만 형은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현실을 5가지 이유로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 대화도 감정도 만남조차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엔 형네 집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모이자고 했더니 형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집엔 불편할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 말이요. 아직도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릴 땐 똑같이 김치에 밥 비벼 먹고 학용품 나눠 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풀려 빌딩주가 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살며 약값 걱정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어긋나고 명절에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한쪽은 백화점 쇼핑 얘기, 다른 한쪽은 마트 할인 쿠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자랑처럼 들리고 자기 처지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잘 사는 쪽은 무심코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은 당신은 주식할 여유라도 있지라는 속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경제적 간극은 결국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셋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40대의 사업에 성공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지금도 건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씨는 60이 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절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셋째 언니는 고급 음식만 준비했고 대화는 대부분 요즘은 해외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 알아보더라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월세 살아? 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거절했고 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도 저렇게 무심하게 우월감을 내비치면 더는 가족이 아니에요. 윤 씨는 지금까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나를 낮춰보는 가족은 없길 바랐는데라며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이는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곳, 입는 옷, 자식 얘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자꾸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왜 가야 하나, 언제까지 초라한 내 형편을 감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형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감정의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쪽은 은근히 판단자의 태도를 갖게 되고 없는 쪽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데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넌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그땐 땅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잖아 라는 말이 불쑥 나오면 듣는 쪽은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형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경제적 이유로 멀어집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시선이 아프고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돈 앞에선 누구보다 멀어지는 존재. 그것이 나이든 형제 자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돈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유언장이 없다고? 그럼 법대로 4등분하자. 내가 간병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그 집 엄마가 나 주신다고 했어. 너도 그 얘기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땐 몰랐습니다. 설마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가 틀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챙기고 누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로 바뀝니다. 형제니까 반씩하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난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억울함과 법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뻔뻔함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배신감이 더 큽니다. 평생 간병하고 병원 오가며 희생한 시간과 돈을 다른 형제는 단 한 번의 위로 없이 당연하게 무시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상속 이야기엔 제일 먼저 나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법을 들이밀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6세 박선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내딸로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무려 9년간을 병간호했습니다. 형제 셋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고 요양보호사 급여와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간병하며 본인 일도 포기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서울 외곽의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제야 연락 없던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집은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박 씨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야지라는 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두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속 절차를 요구했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법대로 3등분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보다 오빠들 말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의 변한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오빠들 이름은 삭제됐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감춰진 형제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엄마가 나를 더 아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만이 평생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따집니다. 멀쩡하던 형제가 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수십 년간의 정은 재산 목록보다도 얕은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이익을 따지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이 당신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불편하지?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듣지? 더는 형제랑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편한 가족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 차이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간극이 더욱 커집니다. 형은 지방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그 둘은 살아온 방식,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던진 쪽은 아무 의도 없었지만 듣는 쪽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명절 밥상에서도 눈치가 오가고 대화는 늘 겉돌며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3세 박성우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8년째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고 딸아이 결혼식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그래. 내 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정신이 달라졌거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딸의 우울증과 취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키운 방식까지 비교하며 던진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전화는 끊겼고 카카오톡은 일시브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여동생에게 이젠 우리 그냥 거리 좀 두고 살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온 만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갈등이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그 후로 수십 년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통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넌 원래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좁아질 공간조차 없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몰아세우는 칼이 됩니다.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는 대화가 불편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론 지금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의 끈이 끊기고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딸은 왜 결혼 못하냐는 그 말이요. 그때부터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 애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자식 교육이 그게 뭐냐라는 말은 겉으론 관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이고 평가이고 명백한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형제끼리라서 더 못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약하기에 자식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칭찬조차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조카는 똑똑하네, 그 집 애는 효자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 됩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형제 간에는 이상한 위계가 생깁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형제는 말끝마다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식이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점점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는 관계가 됩니다. 눈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피어납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5세 이성옥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 5년째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인데 애가 너무 소극적이야. 오빠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야?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 이 씨는 아들의 심리치료와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여동생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생일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추석에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동생은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냥 걱정돼서 한마리야라는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씨는 아직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로 갈라선 사이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갈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자신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더욱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애는 왜 그래라는 말은 너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의 삶과 고통이 담긴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조언일 수 있지만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은 돌아서고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로 갈라선 감정은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형제라면 더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먼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없는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남이 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대충 말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했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언처럼 포장된 비난, 관심처럼 들리는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한 사람은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삐쳐?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내 형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은 끊기고 생일도 명절도 사라집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7세 김연아 씨는 오빠가 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자복이 없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오빠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몇 차례 사과 비슷한 말도 있었지만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오빠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병문안도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혼한 것도 힘든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이 그랬으면 참았겠죠. 근데 오빠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김 씨는 설이나 추석에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공존합니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웃으며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괘씸해요.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무심하게 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절단선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늙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